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트윌러 업로드 시킬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장이 그날도 안 그래도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해서 마감한 날이라서 시황 이야기를 좀 진행을 했죠. 시황 이야기 하면서 목요일날 FOMC 의사록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의사록 내용이 상당히 매파적이면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또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심하게 매파적이 않으면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뚜껑 여러분이 너무 심하게 매파적이었죠.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라는 멘트가 이제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3월 달에 금리 인상 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나스닥이 이제 3% 넘게 급락이 나오고요. 우리 시장도 이 하락세를 피해갈 수 없었던 날이었죠, 어제. 그래서 어제 우리 대박이님들이 안 그래도 이제 상당히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채금리가 1.7%대까지 뛰쳐올랐거든요. 또 하루 만에 1.6%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걱정이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시장은 상당히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배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좀 되돌림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대박이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그거죠.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좀 떨어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딱 이것만 보시면 된다, 이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미 구체금리가 1.7%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1.727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환율도 보시면 오늘 이제 고점 대비해서 좀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1200원에서 지금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환율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오늘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타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박인들께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면, 일단 오늘 밤에 미국 시장에서 이 국채금리만 보시면 돼요. 국채금리가 1.7%대에서 계속 움직이느냐, 아니면 1.6%대로 좀 조정이 나타나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월요일날 장 출발하기 전에 미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확인했는데 1.6%대로 내려왔다라고 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거예요. 시장의 우려감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됐기 때문에 시장은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수가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월요일날 딱 확인했는데 1.7%에서 계속 움직인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시장이 오늘은 반등이 나왔지만 월요일날은 또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거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환율은 어차피 이거 따라갈 거거든요. 1.6%대로 내려온다 그러면 환율은 1200원에서 1190원대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어차피 여기에 따라갈 거기 때문에 이것만 확인하시면 된다. 그래서 월요일날 당장 어떨까요? 라는 시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국채금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대응할 거를 결정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7%대에서 움직이면 어느 정도는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1.6%대면 추가적인 반등을 기다리고 오히려 매수로 대응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연준이 3월 달에 당장의 금리를 인상을 할까요? 그리고 인상폭도 상당히 세게 갈까요? 0.25bp가 아니라 0.5bp나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급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 생각을 내피셔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연준이. 왜냐면 연준은 항상 이걸 봅니다. 연착륙, 금리를 올리긴 올리더라도 시장이 타격이 안 받는 범위 내에서 금리 올리는 걸 좋아하지, 자기네들은 올릴 건 올린다, 시장이 망가지든 말든 상관 안 한다라는 스탠스를 보인 적이 없어요. 언제부터? 2008년도 이후부터. 금융위기를 한번 세게 맞고 난 다음부터는요, 연준이 항상 좀 더 신중해지죠. 뭐에 대해서? 시장 충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만약에 3월 달에 금리를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3월 달에 금리를 인상해도 경기가 계속 좋기 때문에 인상을 하는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금리를 인상을 하면 그만큼 1, 2, 3월이 기업들 실적이라던가 아니면 경기 상황이 워낙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거고요.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있죠. 이 변수는 빠졌다는 거예요. FOMC 의사록은 지난번 FOMC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 일주일간 400만 명의 신규 확진이 나타나고 있고 1분당 400명이 감염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00만 명 가까이 막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지난번 FOMC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 1월달 FOMC에서는 1월 25일 날 있는데요, 이번 1월 말에 있을 FOMC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이 실제로 금리 인상을 또는 긴축을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느냐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은 이미 컨센서스는 최대한 빨리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 폭도 세진다. 양적 긴축이 시작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컨센이 형성이 되고 있는 와중에 연준에서 1월 달에 시장에서 생각보다 덜 매파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시장은 또다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긴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이 이제 죽는 건가요? 이제 완전히 안드로메다로 빠지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주 쉽게 그냥 정리를 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어차피 시장은 계속 말씀드렸죠. 당분간 박스권이 이어진다. 박스권이 이어진다는 얘기는 시장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급락이 나오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는 예전에 이제 코로나 처음 발생됐을 때처럼 완전히 이제 죽는 시장이 아니라 어차피 박스권이기 때문에 결국에 반등을 기다리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시장이 급락이 나타날 때 사고 싶은 종목이 훨씬 더 눈에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다 피하고 다 팔고 도망가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식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 또는 내가 샀지만 더 떨어진 종목들 이런 것들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오히려 찬스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오늘 저도 어저께 오늘 같은 경우에 오히려 어디 돈을 대출을 받아서라도 막 주워 담고 싶은 이런 마인드가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보단.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심경까지도 여러분들께 좀 우리 대박인들께 좀 전달을 해드려서 우리 대박인들도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백진수 말이 100% 옳지는 않죠. 뭐 다들 각자의 생각이 있을 텐데요. 저는 뭐 제 컨셉이 그거 아닙니까? 제 생각 그냥 가감없이 그냥 우리 얘기해 드리는 거. 뭐 그게 맞고 틀리고는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다. 제 생각은 그렇다라는 부분을 이제 전달해 드리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내피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내피셜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결국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사고 싶은 종목들이 꽤 많이 보였다 했잖아요. 이쯤에서 딱 4가지 종목만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었던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겸 주가가 또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일부러 4개의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2부로 지금처럼 주가가 급락 나왔을 때 또 사고 싶은 종목이 뭐가 보이는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제일 먼저 얘기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왔어요. 시장 빠지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8만전자 다시 돌파했다가 다시 7만원대로 내려왔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7만원대 삼성전자는 주워 담아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4분기만 76조에 영업이익이 13조 8천억이 나왔거든요. 근데 컨센서스가 어떻게 잡혔었냐면 증권사 컨센서스가 매출액이 75조였어요. 컨센서스보다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죠. 매출액만 봤을 때는 76조, 1조가 더 나왔습니다. 자,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5조로 예상을 했단 말이죠. 증권사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 13조 8천억이 나왔으니까 예상치보다 1조 정도가 덜 나왔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까보니 연말이었잖아요. 삼성전자에 특별 상여금 지급이 있었습니다. 직원들한테 이제 상여금 주는 거 지급이 있었는데 그게 1조 정도가 나갔어요. 9천억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 상여금을 빼면은 실질적으로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연간 실적을 보면은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어쨌든 5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50조를 결국 돌파를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50조를 돌파한 시기가 2018년도에 있었거든요. 2018년도에 디램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을 때.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장 좋은 실적이 바로 2018년인데 거기에 맞먹는 실적을 그래도 2021년 달성을 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양호한 실적이다. 양호한 실적이 아니라 좋은 실적이 나왔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하반기 때 왜 디램 가격 조정 나오고 막 이제 디램 뭐 피크아웃이니 뭐 이런 논란에 시달렸던 거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실적이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올해 10만원은 저는 무조건 돌파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적으로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저는 영업이익 60조가 아니라 70조 가까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디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제 디램이 다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었잖아요.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디램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디램 쪽이 이제 실적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더 올라온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디램은 DDR5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겁니다. 올해부터.
그러면 올해부터 DDR5가 판매가 되면 가격이 기존의 DDR4 가장 비싼 게 DDR4잖아요. 그거보다 30% 이상 비싸요. 그러니까 비싼 D램이 팔려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D램 쪽이 상당히 생각보다 2018년에 버금가는 또는 이제 그보다 좀 못 미치는 어떤 D램 영업이익률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그거 플러스 그 다음에 파운더리 쪽. 파운더리 쪽은 사실은 그동안은 적자였어요. 왜냐면 수율이 많이 안 나왔단 말이죠. 5나노 쪽에서. 그런데 수율이 많이 끌어올리면서 지금은 BEP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이 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시간이 갈수록 이 파운더리 쪽의 이익률이 상당히 커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반기에는 3나노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죠. 만약 3나노가 성공한다면, GA 방식의 3나노가 성공한다면은 이익률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성공을 가정했을 때 영업이익은 70조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는 주가가 10만 원만 가서는 안 됩니다. 15만 원까지도 치솟는 게 맞습니다. 일단 밸류상으로 봤을 때도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밸류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종목, 주가 떨어졌을 때 사야 될 종목 삼성전자였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종목이고 뭐 이야기하면 입만 아픈 종목이죠. 바로 ST팜입니다. ST팜도 최근 주가 조정 시에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15만 원까지 너무 치솟아 올라서 물론 이제 우리 대박이님들 대부분 들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구독자가 되신 대박이님들은 이걸 잡기도 애매하고 안 따라잡기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뭐 이렇게 너무 좋은 얘기만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회가 왔습니다. 다시 12만 원대부터는 주워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ST팜은 이제 워낙에 설명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냥 딱 숫자로만 이것도 이야기를 할게요. ST팜이 지금 현재 이제 증설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증설이 마무리되는 시점, 전부 다 이제 증설 1차, 2차, 3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2025년이잖아요. 2025년이 되면 지금 현재 이제 올리고 헥산의 생산량이 뭐 1.8몰에서 6.3몰까지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톤 이상의 이제 생산량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은 증설이 끝나자마자 이게 전부 다 팔려 나갈 거라는 거죠. 이미 예정이 돼 있습니다. 뭐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잉클리시란 하나만 본다고 하더라도 얼마 전에 잉클리시란이 유럽 승인 이후에 미국에서도 FDA 승인이 결국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잉클리시란은 올해와 그 다음에 내년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상업화 물량을 만들어야 돼요. 그동안은 이 올리고 헥산이라는 원재료가 올리고 뉴클레오 타이드가 결국에는 이제 임상 실효로만 나갔던 거거든요. 상업화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잉클리시라는 시작으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임상 3상에 있는 것들이 계속 승인이 떨어져서 상업화 물량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면 현재 ST팜이 증설하는 걸로도 모자라요. 잉클리시란에 나가는 것만 해도 모자랄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증설이 되는 대로 매출이 발생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최소 2025년 이후에 매출은 최소 1조 이상이다. 그리고 2조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2조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본격화되는 2027년, 그러니까 2025년부터 상업화 물량이 나오면 2027년 정도가 되면 저는 영업이익도 1조를 넘어서거나 아니면 1조를 못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8천억 정도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럼 영업이익이 8천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ST팜이 그때 가가지고 시총이 어느 정도 가 있을까요? 최소 아무리 싸게 잡아도 20조 이상은 가야 된다. 왜? 매출액이 8천억 나오는 바이오 회사잖아요. 그러면 20조 이상은 가 있으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시총이 2조대니까 얼마? 10배 베이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T팜은 사실 올해 중장기 종목이 아니라 그냥 한 2027년까지 저 개인적인 생각은 5년 정도 들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5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5년 들고 와서 10배면 정말 잘한 장사 아닙니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ST팜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또 주축해야 될 세 번째 종목으로는 바로 위메이드. 위메이드도 최근에 너무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보세요. 주가가 15만 원에 저점을 찍고 자 여기서 이제 15만 원이면 이거 다시 사야 될 구간이다. 15만 원 아래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주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다가 이번 하락장 맞으면서 3일 만에 완전히 급락이 나오면서 14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뭐 물론 이제 반등이 나와서 15만 원 다시 회복하긴 했지만 어쨌든 급락이 나오고 있다. 급락이 나올 때 주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저는 위메이드를 단순히 NFT 테마로 보진 않아요.
얘도 결국 숫자로 봅니다. 저는 숫자가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저는 퀀텀 점프할 거라고 보는데요. 올해 저는 뭐 물론 1분기 실적을 봐야지만 올해 예상 실적을 예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냥 대충 러프하게 잡아도 그래도 제 내피셜로는 5천억 가까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 영업이익만, 이 매출액이 아니라. 근데 이유는 뭐냐면 미르포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몇십만 명의 동시 접촉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미르포로 벌어들일 돈이 꽤 많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올해 위메이드의 목표가 뭐냐면요, 위믹스를 통해서 거래하는 NFT 게임을 100개를 런칭을 하겠다라는 게 목표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본인들이 100개 게임을 1년 안에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죠. 예. 다른 게임 회사들이랑 다들 조인을 해가지고 위믹스를 통해서 NFT 거래를 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제 게임의 대세는 게임 회사들은 다 알 겁니다. P2E로 만들어야죠. 플레이 투 원.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임을 만들어야지만 이제 경쟁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도 다 돈을 버는 NFT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메타버스 게임을 만드는데 중요한 건 그러려면 본인들이 코인까지 만들어야 되고, 예? 거래소에 상장도 시켜야 되고, 이 너무 절차가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게 위메이드가 우리 위믹스를 가지고 거래를 해라고 하면 게임 회사들 입장에서도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윈윈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은 P2E를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거래하는 어떤 플랫폼을 위믹스를 사용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게임 회사들이 많이 붙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위메이드가 예상하는 대로 10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게임들을 위믹스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위믹스의 가치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대한 수익이 위메이드가 어마어마할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위메이드도 저는 올해의 어떤 성과가 계속 가시화되면 올해 안에도 시총 10조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10조가 결코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메이드가 앞으로 벌어들일 거나 아니면 위메이드의 어떤 무형의 가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 그리고 기사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블록체인 게임에서 콜럼버스로 간다. 예, 위메이드 조단위의 투자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장영국 대표가 한 말을 보면 일주일에 한국씩 투자할 정도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 투자 금액을 다 합치면 1조가 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투자처를 보게 되면 다들 어디에 투자하고 있냐? 거래소 같은 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거래소에 투자하고 있고 NFT에 투자하고 있고, 게임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위메이드 생태계에 투자를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장국 대표 하면서 스위스 디지털 자산은행 시그넘에 투자했다. 금융상품을 만들 거다. 라는 얘기하고 있고,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가 목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연내 플랫폼 수수료 매출이 가장 커질 거다. 즉 게임보다 플랫폼 수수료 매출이 가장 커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위믹스로 벌어들인 돈이 더 많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플랫폼이 이 위메이드가 가는 방향은 뭐냐면 게임에 NFT에 메타버스에 그 다음에 코인 거래소 있죠. 이거를 일체화 만들어서 플랫폼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치는 나중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어떤 플랫폼 회사, 게임 플랫폼 회사로 간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치는 상당히 무한하다. 예,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까지 말씀드렸죠. 예, 마지막 네 번째 종목은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는 오늘 너무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는 잡아도 된다라고 봅니다. 예. 자, 보면은 이게 지금 오늘 뭐 5.7% 상당히 좀 크게 급등이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 주봉으로 볼게요. 예. 주봉으로 보면 완전히 바닥권에 있습니다. 예. 꼴랑 요 정도 오른 거잖아요, 바닥에서. 예. 그래서 아직도 이게 최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줍줍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한국항공우주의 시가총액은 3조대입니다. 3조대. 예. 그런데요, 한국항공우주의 실적 부분은 사실 그 기체 부품 쪽에 있어요. 항공기 기체, 비행기 부품이나 이제 조립, 이쪽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실적이 워낙에 안 좋았어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이 항공권이 다 여행이 다 취소되다 보니까 뭐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이 비행기 만드는 회사들도 수주가 많이 안 나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실적이 많이 안 나왔고, 이런 한국항공우주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부분인 이 뭐 기체 부품이나 조립 부분도 당연히 매출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았는데,
어쨌든 올해는 위드 코로나로 가겠죠. 그리고 여행도 재개가 될 거다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보잉이 최근에 수주가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올해 이제 기체 부품이나 조립 이쪽에 대한 실적, 그러니까 캐시카우가 늘어나는 실적 턴어라운드 하는 원년이 될 수 있다. 일단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올해 들어서 플라잉카나 우주항공이 또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최근에 정부 정책으로 지금 우주항공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투입을 하겠다. 2조로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쪽에 정부 지원책 또는 정부 정책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어저께 뉴스 보니까 플라잉카가 생각보다 빨리 우리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사도 나왔어요.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플라잉카 현실화가 앞당겨진다고 하는데 이 플라잉카와 관련된 기술도 한국항공우주와 연관이 있어요. 지금 현대차하고 하나그룹에서 플라잉카를 하겠다고 하죠. 거기에 다 한국항공우주가 조인 벤처로 들어가 있습니다. MOU를 체결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플라잉카에 대한 어떤 이 하늘을 나는 거에 대한 가장 많은 이 특허를 갖다가 한국항공우주가 갖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전투기 KF-21이 또 올해 출시가 되죠. 그리고 T-50 이 고등훈련기 있죠. 이것도 지금 현재 이 이라크나 아니면 이제 중동이나 동남아 쪽에서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올해 실적이 붙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하지만 워낙 이제 올해 부각될 만한 모멘텀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이 저는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자, 전투기, 그 다음에 항공 부품, 그리고 인공위성도 만들고 얘는 발사체도 만들죠. 로켓 발사체. 그리고 플라잉카. 이거를 다 가진 회사가 시가총액 3조에 머무르는 건 너무 자존심 상한다. 이런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스페이스 X가 비상장됐죠. 아직 상장이 안 됐는데도 장외에서 120조예요. 시가총액이. 근데 만약에 스페이스 X가 올해 상장을 하게 된다면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된다면 그냥 150조에서 200조 밸류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스페이스 X의 한국항공우주가 아직 비빌 언덕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가장 중심에 있는 회사잖아요. 그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이제 한국항공우주인데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3조대에 머무르면 너무 자존심 상한다 이건. 누리호 발사도 지금 원인 파악한 거 보면은 올해 발사 누리호는 무조건 성공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발사체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만드는데 거기다 플라잉카, 전투기, 모멘텀까지 이러면은 시가총액이 그래도 10조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특히나 스페이스X가 만약에 상장이 된다면 밸류는 무조건 저는 150조에서 200조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스페이스X가 밸류 150조, 200조 가는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이 관련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당연히 부각받으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바닥에 있을 때 또는 주가가 급락이 나타났을 때 시장이 급락 나타났을 때 줍줍해야 될 중장기 종목들이 아닌가, 진정한 중장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재미있으셨으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너무 재밌다, 유익하다 이렇게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볼 거예요.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또 조회수도 보고 이거 반응 좋다 이러면 제가 2부로 종목들은 어차피 많이 있으니까 2부로 또다시 이렇게 중장기로 보면 좋을 종목들 좀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좀 급락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단발성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모두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국채금리가 1.7%대인지 1.6%대로 내려왔는지 그것만 확인하시고 월요일 시장 맞으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들 대박 나십시오. 대바이.